네, 일 하도록 할게요. 오시면 제가 할 테니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희곡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다시 좀 정리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희곡론, 한국 희곡론이죠. 오늘 2장과 3장을 좀 되도록 끝내도록 할게요. 페이지 68쪽을 펴보시면요. 희곡의 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희곡의 인물. 자, 거기 희곡의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희곡의 인물을 이제 보면 거기에 그 68쪽입니다. 거기 이제 뭐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인물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허구적인 인물을 극중에 형상화하는 것을 성격화한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단락 성격화, 캐릭터라이제이션이란 말을 써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형이 있어요. 유형. 성격과 바로 밑에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어떤 타입이냐 해서 밑에 보면 이제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놀바 같은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이 있었죠. 인색한 노인 크리스마스 캐럴 거드름 피우는 양반 잘난 척한 학자 허풍쟁이 군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제 보통 계모가 전처 소생을 많이 괴롭히는 걸 나오죠. 우리나라도 장화홍련전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장화홍련전 있고 당연히 이제 뭡니까 이런 그 계모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 69쪽으로 가보면 69쪽을 펴보세요. 69쪽에 보면 이제 그래서 다양한 그런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유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유형적 인물. 그 다양한 유형에 관련돼서 유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 줄에 있죠. 69쪽에. 그리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코메디아 델 나르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69쪽의 둘째 줄입니다. 아, 넷째 줄. 이 코메디아 델 나르테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코메디 오브 아트 이런 뜻인데 이 아트라는 것은 여러분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첫 번째가 예술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기술. 이 아트는 예를 들어서 The Art of Loving이라는 에리 프람의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이건 사랑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기술.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알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기술극 정도로 번역이 돼요. 코메디아 델 아르테라는 것은 기술극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희화화라는 말이 나와요. 희화화. 희화화. 자, 지금 6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에 를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희화화. 희화화라는 건 뭐냐? 웃기게 표현하는 거. 희화화. 잘 모르신 분 써놓으세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게 했는데, 자, 이걸 이제 희화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셋째 줄에 두 번째 단락에 노드로 프라이가 나왔죠. 희극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 유형으로 알라존, 에이런, 보몰로초스, 아그로이코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라존부터 아그로이코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라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알라존, 에이런 이런 인물들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밑에 나왔죠? 여섯째 줄 정도에 보면 이 중에서 희곡적 갈등은 자기 기만적 인물 알라존, 자기를 비하하는 인물 에이런 사이에 발생하는데 알라존은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을 가로막는 봉건적 인물. 이 송영은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 작가론에서 이 송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호신술의 주인공 김상룡, 대자본가 김상룡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색한 노인, 시대의 흐름에 무지한 인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정적 인물 유형이라는 거죠.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자 거기다 좀 밑줄 좀 쳐볼까요? 이러한부터 밑줄 쳐보세요. 이러한부터 부정적 인물은부터 해서 가리킨다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인물 유형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낡은 구습을 개선하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를 가로막는 회방꾼. 우리가 이제 블락킹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 블락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이 블락은 뭐냐면 막다는 뜻이에요. 막다. 막아버리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방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알라존과 에이런의 갈등은 우리의 전통 탈춤, 인형극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주지 스님 여색에 빠지는
또 허세 부리는 평양감사 이런 것도 있고 A런 같은 유형으로 여기 나왔죠. 양반을 골려먹는 하이 말뚝이 새뚝이 또 주짓을 위선을 까발리는 상좌승 알몸으로 평양감사 상해를 매는 행동을 통해 탕가놀이를 골탕 먹이는 홍동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라존의 유형으로 이런 그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라존은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인물 유형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그 밑에 있죠.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한 유형으로 어릿광대 보몰로초스. 이 보몰로초스를 어릿광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흔히 삐에로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삐에로. 삐에로가 같은 말입니다. 이 보몰로초스라고 합니다. 어릿광대. 프랑스어죠. 삐에로라는 거는 어릿광대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촌뜨기 그 아그로이코스. 그래서 어릿광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릿광대 하면 보물로초스, 촌뜨기 하면 그로이코스, 아그로이코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연급 인물 주변에서 희극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연급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화해 별신군 놀이에서 방정 맞은 하인 초령이가 보물로초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릿광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바보스러운 하인 이매가 아그로이코스. 아그로이코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촌뜨기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 페이지, 7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70페이지를 펴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유형에 비해 성격은 개인적 인상과 모순된 성향을 실제적으로 폭넓게 재현하는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격이라는 게 그런 모순된 상황들을 이렇게 잘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면 디드로는 희극은 유형이 드러나는 극이고 비극은 성격이 드러나는 극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희극이라는 코미디잖아요. 그 유형이 드러난다는 거. 그다음에 비극은 성격이 드러난다. 성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있죠, 햄릿. 햄릿의 주인공의 햄릿은 어때요? 우유부단한 성격이죠. 우유부단한 성격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성격의 주인공이 바로 햄릿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70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에 이제 디드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뭐라고 하냐면 성격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과 관련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뭐 이걸 다 일일이 뭐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어, 희극 전통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전승되어 왔고, 로마 희극 작가 플라우투스의 허풍쟁이 군인, 올리에르의 수전노, 코르네유의 사기꾼 뭐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유형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특히 이제 그 별명식 장명법이라고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별명식. 이게 이제 오른쪽에 71쪽으로 넘어가면 희극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극중 인물의 이름 자체가 특징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그 71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카멜레온 백작. 카멜레온이 여러분 아시는 변신을 잘하잖아요. 변신의 대가 카멜레온이죠. 그다음 볼프 부인. 이게 이제 늑대 부인이에요. 늑대 부인. 늑대 부인. 영어로는 이제 울프라고 하죠. WOLF. 이 울프라고 하는데 이제 볼프라고 하는 약간 독일어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어식 발음이 볼프죠. 볼프죠. 그래서 일부 논의된 유형에 대해서 부정적 그 견해를 펴기도 하는데 이엠 포스터라고 이제 거기 나올 거예요. 이엠 포스터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비평가입니다. 이엠 포스터 들어보셨죠? 이엠 포스터는 이제 어떤 어, 책으로 유명하냐면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한번 패시지 투 인디아라는 책인데 자, 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엠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면적 인물은 변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하지 않는 인물. 입체적 인물이 이제 변하는 인물이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적 인물을 플랫 캐릭터라고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이고 입체적 인물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희극에서는 그 인물들이 주로 어떤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1쪽으로 이제 가서요. 등장인물의 페이지 71쪽입니다. 자, 거기 가면 등장인물의 전통적인 분류인데 주요 인물, 주역 이렇게 나왔죠? 주동인물 나와요. 주동인물. 이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겠죠? 자, 72쪽을 넘겨보세요. 72쪽. 72쪽을 넘기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우리가 주동인물을 72쪽에 가면 프로타고니스트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나오죠. 프로타고니스트. 프로타라는 게 이제 프로토에서 나왔는데 최초의 주요한 뭐 이런 말 있죠? 최초의 주요한. 그 다음에 아곤이라는 게 투쟁. 이스트는 뭐만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라는 게 주동적인 인물을 프로타고니스트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2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주동인물은, 여기 주동인물이 동그라미 쳤어요. 그게 전체 구조상 중심부에 있으면서 밑줄 치세요. 극중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지닌다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다음 중 주동인물의 특징이 아닌 것을 거기서 필기하세요. 주동인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질문을 잘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중심부에 있고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주동인물 뜻한 다른 용어로 중심인물, 센트럴 캐릭터, 초점이 맞춰진 인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심인물도 주동인물이고, 그 다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물도 주동인물. 초점이 맞추어진 인물도 주동인물. 또 중심인물은 그 밑에 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비활동적인 인물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알두실 게 뭐냐면 이 표현들, 용어들, 주동인물 이퀄 중심인물 이퀄 초점이 맞춰진 인물 이퀄 비활동적인 인물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은 의지적으로 투쟁한 인물이 아니라 그게 중심에 놓여 있을 뿐인 경우다. 맞죠? 힘없는 소수, 조직에 둘러싸인 뭐 그런 게 되고 있고요. 초점이 맞춰진 인물, 중심인물과 같죠? 극적 사건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지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지는 못한다. 그다음에 특별히 초점이 맞춰진 인물은 희생자라는 어감을 많이. 그러니까 별로 활동을 못하니까 희생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자. 영어로는 이제 이걸 빅팀이라고 그래요. 빅팀. 희생자 영어로. 이 빅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을 보세요. 자, 73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도 보면 나오죠. 그 영향력이 미약하다 밑줄 주세요. 영향력이 미약하다 밑줄. 영향력이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대 희곡에서도 이처럼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희생자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1920년대 근대극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극작가 김우진이 나오죠. 이 김우진의 이영녀, 나오는데 이 이영녀 여주인공 이영녀예요. 그래서 희생자고 소월의 소속 극작가 홍사용의 재석 극예술 연구에 주도적으로 창작극을 공연했던 유치대진의 대표작 토막소. 이 토막이라는 것은 흙으로 된 움막이라는 뜻이 혹시 모르신 분은 좀 써놓으세요. 흙으로 된 움막을 말합니다. 토막이라고. 주동인물도 환경에 굴복하는 인물. 자, 그래서 이제 힘없는 무상계층들이 거기다 밑줄 치세요. 힘없는 무상계층들이 그들을 압박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내용의 희곡적 경향을 환경극이라고 한다. 환경극 동그라미 주세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환경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동인물은 성별을 따지지 않는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이영녀가 대표적인
그 여성 주동 인물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적 노예가 되고 마는 이영녀가 여성 주인공 주동 인물이듯이 동서고금 명작에서도 여성을 다룬 경우가 많다. 여성들의 삶의 그 밑에 있죠? 그리스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작품들이 다 여성들을 다루고 있다. 뭐 이건 여러분이 암기할 건 없고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여성 주인공을 전면으로 내세운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창작한 라시스트 라떼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쓴 여인 라시스트 라떼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여주인공이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입센의 작품 유령의 알빙 부인, 뭐 스트랜드베리의 미스 줄리, 또 임성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비련의 여주인공 홍도야 우지마라 오빠가 있다. 이 노래 유명하죠. 자,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도 다 여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4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74쪽. 현대 영화에서 에일리언에서 외계 생명체에 맞서 싸우는 여전사 리플리. 암살이란 영화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몇 년 전에 했었죠. 전지현 주연 나온. 거기에서도 이제 그 전지현이 안오균 역을 했어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2015년 개봉한 매드맥스의 여전사 임페라토르 퓨리오사는 핵전쟁의 폐해 속에 살아남은 인류를 구하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군주 임모탄에 맞선다. 이런 말 나왔죠. 하여튼 여러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주 막 자세히 써놨지만 자, 그 다음 74페이지에 박스 밑에를 보세요. 거기도 밑줄 주세요. 주동 인물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경우가 많지만 두 명의 경우도 있다. 여기다 밑줄 주고 별표 쳐주세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주동 인물은 한 명인 경우도 많지만 두 명 이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주동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극작품의 제목을 붙이던 관습을 고려해 보면 햄릿 한 사람이 주동 인물이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두 사람이 주동 인물이다. 맞죠? 투캅스, 두 경찰들이란 뜻이죠. 투캅스. 투가 둘이고 캅이라는 게 원래 굴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경찰의 힘으로 쓰죠. 왜 경찰을 캅이라고 하냐면 경찰 계급장 구리로 만들잖아요. 카프. 이걸 줄여서 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캅스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고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집단적 주인공도 있어요. 거기 19세기 말 74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하프트만의 희곡 집조공에서 새로 정립된 개념이라는 거죠. 한 개인이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고통당하고 항해한 운명 공동체. 집조공 다수가 주동인물이라는 거. 자, 오른쪽 75쪽을 보세요. 자, 그 밖에 집단적 주인공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 극작가인 막심 고리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집단적 주인공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인물이 집단이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75쪽에 보면 집단적 주인공 중에서 두 명이 공동으로 주동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단짝, 이런 경우 두 명이, 로미아 줄리엣,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연산군 앞에서 종사품 벼슬까지 받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광대 공길과 장생을 다룬 김태웅의 이에다 밑줄 써요. 여러분, 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좀 한자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입니다, 이. 이게 뭐냐면 너예요. 너 이자예요, 너 이자. 아마 여러분 너 하면 뭡니까? 이런 이 여자 너고요. 이 여자 너고요. 요 자자도 너예요. 다 너란 뜻이거든요, 한자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도 너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 제목으로는 이라고 안 하고 뭐예요? 왕의 남자라고 해서 이게 천만을 돌파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음, 나 거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라는 작품이. 영화의 경우에는 남성의 지배사회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는 두 여성의 현실, 델마와 루이스, 또 부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라는 전설적 미국 강도의 삶을 다룬 내일 양의 사라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또 집단적 주인공 역할을 세 명이 나눠 맡은 경우, 집 안에 명줄 소와 함께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아버지 국사와 아들 말똥이와 개똥이 부자. 이게 소거든요.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불의에 맞서는 3대를 다룬 최만식의 재앙날. 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로도 했었죠, 이게.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 최고를 꿈꾸는 마적단 두목 박창희, 잡초 같은 열차 터리범 윤태구는 공통의 목표인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석양의 무법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원제목은 더 그 좋은 사람이죠. The bad, 나쁜 사람이죠. 어글리는 원래 이제 추한이라는 뜻이 못생겼다. 근데 이걸 이제 이상한이라고 쓴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현상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현상금 사냥꾼들의 이야기. 또 네 명 이상이 주인공을 맡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괴물이죠, 괴물. 이 봉준호 감독이 어, 만든 영화 중에 대표적인 작품 아닙니까? 괴물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보면 이 75쪽 밑에 셋째 줄이죠. 괴수에게 납치당한 현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일가족의 이야기. 또 아낌없이 희생한 할아버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아빠,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날리는 삼촌 등등. 그리고 새 가슴 때문에 번번이 메달을 놓치는 양궁 선수 고모, 뭐 이런 경우가 나오죠. 현서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적 주인공이죠. 자, 그 76쪽에 보면 영화 괴물의 그 뭡니까 포스터가 등장을 하고 있죠.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괴물 포스터가 나오는 게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등장을 하고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또 밑줄 주세요. 주동인물의 형상은 장르나 시대마다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그리스 비극에서 주동인물은 일반인들보다 고상한 인물이나 영웅이었어요. 원래 이 주동인물은요, 처음에는 신이었고요. 인물이. 그 다음에 영웅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 영웅, 그 왕이었고, 이렇게 왕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영웅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시민이에요. 점점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권위가 약해져 가죠. 비극의 주인공의 역할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의 주인공이 오디푸스는 신화 속의 스핑크스를 제거한 후 테베의 왕이 되고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를 잘하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인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디푸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오디푸스는 결국 신탁이 한 운명을 기억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고 햄릿의 주인공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였죠. 사악한 현왕 클로디우스가 자기 숙부의 숙부 클로디우스 작은 아버지죠. 이 숙부가 자기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귀에다가 독을 넣죠. 독을 넣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자기 형을 죽인 거죠, 친형을. 그리고 자기의 형수, 그러니까 친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햄릿이 클로디우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우유부단한 때는 못 죽이죠. 예를 들어서 클로디우스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할 때 죽이면 천국에 가니까 못 죽이고 또 잠잘 때 죽이려고 하니까 잠자는 것은 꿈꾸는 것이고 뭐 이래서 또 못 죽이고 계속해서 복수가 지연돼 이걸 이제 복수지연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이 햄릿이 이제 자기 숙부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지연되죠. 이 복수지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현대 비극의 주인공은 예전의 그리스 비극이나 르네상스 비극 혹은 근대 비극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 비극이 이제 많이 위축돼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더 밀러 17쪽으로 왔어요. 이 아더 밀러의 이제 작품이 소시민의 비극을 다뤄요. 여기 이제 나온 세일즈맨의 죽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소시민의 비극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 비극이고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소시민 중 하나인 외판원이 꾸는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을 형성화했죠. 이 주인공이 윌리 로만인데 이것도 재밌죠. 이 로만이라고 이제 주인공이 쓰는데 로만을 분석을 해보면 로우맨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잖아요. 로가 낮으니까 그 소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또 그 다음 단락에 희곡의 주동인물은 두 종류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인물, 비정상적인 상황의 희생자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자가 A런형이고요. 또 여기 보면 조롱거리가 되는 인물이 알라존형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물과 정상적인 인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로맨틱 코미디예요. 뭐 낭만 희극이라고도 하고 로맨틱 코미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미디는 코미디, 낭만적인 코미디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우리나라의 또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 뭐랄까요? 그런 그 로맨틱 코미디 작품들이 상당히 많죠. 그 노팅힐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또 로맨틱 코미디고요. 또 유부간 메일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런 작품들도 다 대표적인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상당히 재밌죠. 막 이렇게 막 잔인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별로 없고요. 로맨틱 코미디로서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그 달짝지근해 이것도 대표적인 로맨틱 코미디에 들어가는 그 한국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7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 전자예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청춘 남녀 두 쌍이 완고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성사시키고요. 송영의 황금산에서 막내딸 경수는 결혼을 강요한 아버지의 고집을 물리치고 화해를 이끌어내고, 또 후자의 예로는 뭡니까? 몰리에르의 타르티프가 오르공의 전세 재산을 빼앗고 오르공의 부인과 딸까지 넘보다가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가까이서도 이중생이 자녀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권익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꾸민 계략에 의해서 자살하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또 밑줄 좀 치세요. 멜로드라마의 주동인물은 처음에는 고통을 받지만 나중에는 구원받는 인물이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멜로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은 히어로.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을 히어로라고 하고요. 여자 주인공을 헤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의 동정심을 유발시킨 인물이고요. 악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으나 새롭게 갱생하려고 애쓴 인물. 이 갱생이라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요게 이제 이 글자가요, 한자에서 다시 갱으로도 쓰이고요, 고칠 경으로도 써요. 꼭 알아서요. 다시 사는 걸 갱생이라고 해요. 이걸 경생이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갱생이라고 읽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멜로드라마 인물, 동정심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정심.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 그 78쪽에 보면 임성규의 대중곡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 홍도가 나오죠. 오빠 학비를 벌기에 술집 여급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내용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했으니까 박스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반동인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동인물의 반대죠. 자 그래서 이 반동인물은 우리가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요. 안타고니스트. 안트가 반대라는 뜻이죠. 안티. 아곤이라는 게 아까 투쟁이라고 그랬죠. 이스트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반동인물입니다. 거기 이제 78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써놨죠. 반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79쪽입니다. 그래서 주동인물이 목표를 추구하는 가는 과정의 장애물이죠. 그걸 반대해야 되니까 장애물을 동그라미 쳐서 79쪽 첫째 줄에.
그래서 대사 양이나 무대에 머무는 시간, 활동 정도가 주동인물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유명했죠. 베테랑이라는 영화. 이게 상당히 많은 관객을 얻은 영화죠. 그래서 조태호 재벌 3세, 유아인이 조태호의 역할을 했었죠. 영향력, 악마적 본능은 형사 서도철의 그것보다 월등해서 긴장한 배가 됩니다.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복수자라는 뜻이에요. 복수자. 복수자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반동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동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밑으로 가면 나오죠. 어, 김사랑의 작품 더벙이와 배뱅이에서 젊은 남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배자수, 배트맨에서 고담시를 위협하는 조커, 베인이라는 악당처럼 특정한 인물 될 수 있다. 또, 뭡니까? 영화 괴물에서처럼 미국의 독극물 때문에 돌연변이로 변한 괴물도 반동인물. SF 영화, 공상과학소설이죠? 영화에서 지구를 정복하고자 하는 외계인 화성인이 반동인물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동인물은 유치진의 작품 소에서 반동인물은 농민들을 억압하는 일제의 포갑적인 농업 정책도 반동인물이 돼요. 꼭 사람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또 산불에서 반동인물은 전쟁, 함세덕의 동승 어린아이 스님이죠. 불교 계율. 어린아이가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불교 계율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비극에서 주동인물은 선한 사람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반동인물은 악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햄릿의 반동인물 클로디어스 아까 이야기했죠. 작은 아버지인데 선왕인 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고 형수 거트루드와 혼인한 인물이죠. 삼촌제 현왕인 클로디어스가 원수임을 확인하고 복수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햄릿을 제갈 그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80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80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첫째 줄에, 이처럼 주동인물이 반동인물보다 지위나 능력이 열등한 것은, 극 구성의 추동력이 된다. 세력이 약한 주동인물이 더 강한 상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조성된다.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세요. 80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희극에서 반동인물은 선악 여부와 정상, 비정상 여부에 관계하지 않는다. 차라리, 않는다까지 밑줄 치세요. 희극의 반동인물은 구조상 주동인물과 대척점, 반대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대척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대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인물이고 주동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 나왔죠. 한여름밤의 꿈에서 젊은 청춘 남녀의 결합을 방해하는 완관 부모 세대. 김정진의 15분간에서 석사란의 위선을 폭로하는 인물.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주동인물, 반동인물에 대해서 보시고 주로 당연히 반동인물을 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그 다음 단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변 인물 조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세 번째 줄에 보면 마이너 캐릭터, 도움을 주는 인물, 서포팅 캐릭터, 이런 게 나오고요. 쭉 또 내려가면 거기 비출세요. 주요 인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포일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다. 비출세요. 그래서 포일이라고 하는 건 김밥 먹을 때 은박지에 싸가지고 김밥을 주잖아요. 우리가 포장해서 갈 때. 그게 포일이 바로 그 뭡니까? 조연인데 조연이 포일이 있기 때문에 김밥이 드러나 보이는 거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역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그 뭡니까? 조연 배우가 있죠. 오달수 이런 배우가 대표적인 이제 조연 배우에 속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주동인물이 똑똑하고 심각한 성향이면 포일은 멍청하고 깨알한 성향. 그래서 국제시장 나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동인물 덕수. 황경민이 이제 덕수 역할을 했죠. 주변에 둘도 없는 친구 달구가 있어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포일은 주동인물이나 반동인물, 긍정인물, 부정인물 모두에게 유용하게 이용된다. 한 작품 안에서 포일의 기능을 여러 명이 맡을 수도 있다. 햄릿에서 주동인물 호레이쇼가 있다면 반동인물 클로디우스, 폴로니우스가 있죠.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에 포일 중에는 주요 인물과 문제를 상의하고 계획을 같이 세우는 만큼 자 거기 밑줄 어요. 주요 인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 있다. 그걸 신뢰할 만한 친밀한 동료라고 해서 꽁피당트 이렇게 났죠.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꽁피당트라는 용어. 친밀한 동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82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인지령 인물이 나와요. 인지령 인물. 인지를 잡아놨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인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일찍이 프로프가 러시아 민담을 분석한 끝에 찾아낸 7가지 극중인물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촉매적 인물이라고 또 나왔죠? 촉매적 인물. 그러니까 주동 인물로 하여금부터 쭉. 그렇죠. 그러니까 촉매적 인물은 캐탈리스트 캐릭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동 인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정보와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촉매적 인물. 그래서 촉매적 인물은 그 다음 단락 있죠. 주동 인물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형을 정신적 스승, 우리가 멘토란 말 하죠. 멘토. 이게 멘토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멘토. 그래서 주동 인물 주변의 친구나 동료 등 여러 인물들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요. 여러분 이제 이 희곡론의 특히 인물을 공부할 때는 크게 공부하세요. 좀 작게 공부한다기보다는 크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83쪽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일단 또 수업을 좀